안녕하세요. 철학 입문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정말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4주차 두 번째 수업이자 다음 주 15주차 첫 번째 수업이 되겠고요. 예고 드린 대로 철학과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철학과 사회적 맥락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이제 강의해 드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원래 예고 드린 거는 신, 사회, 자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뭐 원래 의도한 내용을 어쩌면 요런 답이 더 잘 요런 제목이 철학과 다윈주의라고 하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자,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제가 의도한 게 딱 그 다윈주의를 중심으로 이제 철학적인 이론들 또는 뭐 신에 대한 관념 또는 윤리에 대한 관념, 정의에 대한 관념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또는 그게 다시 다윈주의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어떻게 주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철학적 사상들이 다윈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다시 다윈주의가 다시 그런 사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예고 드린 대로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 까미의 얘기를 하나 덧붙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까미가 다윈주의랑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예고를 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가 어거지로 붙였습니다. 잘 붙지는 않는 건데 자, 어쨌든 그래서 약간 좀 전체적인 강의가 뭐 하나의 단일한 주제가 있지 않고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나름 또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 금요일입니다. 26일이고요. 오전 10시 그 수업에 그 이러닝 센터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때 제가 시험 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다윈이죠. 다윈은 철학자는 아니죠. 생물학자라고 보통 분류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철학자들이 이 다윈의 그늘에서 다윈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사실은 거의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철학이라는 분야, 철학이란 분야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에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의 존재 문제도 그렇고 또는 뭐 도덕의 문제, 정의의 문제도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수업했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몇몇 빼고 얽혀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다윈주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주는데 많은 부분을 제가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고 어디서 시작할 거냐면 바로 멜서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멜서스. 혹시 멜서스 아시는 분 있나요? 멜서스에게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인구론입니다. 인구론. 아주 악명 높은 저작이고요. 1798년에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 책은 그렇게 철학적인 책은 아니에요. 철학적인 저작은 아니지만 이 책 역시 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다윈만큼이나. 그 당시에 이 멜서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논쟁을 야기한 책인데요. 원래 이 책의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널리 이렇게 퍼져 있던 아주 낙관적인 믿음. 그런 낙관적인 믿음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계몽사상, 계몽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 주자들이 이제 여러 명 있는데 뭐 달랑베르니, 뭐 디드로니,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멜서스는 여기서 고드윈, 콩도르세, 콩도르세는 좀 유명하죠. 왠지 들어본 이름 같죠? 그 다음에 고드윈이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작품 아시나요? 그 작품
갑자기 그 괴물이 나오는 작품 SF.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 인간이 괴물을 만드는 그 작품 이름이 뭐였죠? 프랑켄슈타인. 그 프랑켄슈타인의 작가가 메리 셸리인데 그 작가의 아버지인가요? 고드윈이? 갑자기 헷갈리네. 아버지인가? 어쨌든 친척이거나 아버지일 거예요. 아마 고드윈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그 계몽 사상가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저자들의 생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래 사회의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의 인구론이 이제 정식 제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길죠?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s it affects the future improvement of society with remarks on the speculations of Mr. Godwin, Mr. Condorcet and other writers 이렇게 써있죠. 이게 이만큼이 부재입니다. 이만큼이 부재. 옛날엔 책 제목을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론이 무엇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오죠. 고드윈, 콩도르세 등의 이제 계몽 사상가들의 어떤 입장. 근데 계몽 사상가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결국 우리가 인간이 어떤 동물로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이성적인 능력을 충분히 잘 발휘하면 동물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을 열심히 발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 극복해서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제 진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믿음. 사실 그런 낙관적인 믿음이 18세기에 바로 온갖 혁명을 불러일으켰죠. 프랑스 혁명이니 영국의 명혁명이니 하는 것들도 다 사실 그런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뭐 단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구, 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문제들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과 연관된 어떤 또 사상이 다시 거기에 영향을 또 주는 거였죠. 자, 근데 멜서스는 바로 그러한 계몽 사상가들의 낙관적인 믿음에 찬물을 끼얹고 싶었어요. 자, 이 사람은 진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였고요. 왜 그러냐?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바로 인구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무슨 장애물이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인구는 제어되지 않을 경우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겁니다. 일정 시간 간격마다 두 배씩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세대마다 한 가족이 한 부부가 4명씩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세대마다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면 결국 2배씩 증가하겠죠. 결국 한 세대마다 2배씩 증가하는 겁니다. 아무런 제어가 없다면 2배 하면 처음에 2명이었던 게 4명이 되고 4명이었던 게 8명이 되고 8명이 16명 되고 16명 32, 64, 128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식량 공급은 늘어나긴 늘어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증가를 시킬 수 있죠. 하지만 기껏해야 산술급수적으로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이거죠. 그래프가 식량 공급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인구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식량 공급이 인구를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식량이 그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부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가난해서 또는 배고파서 식량이 모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멜서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식량을 증진하고 식량 공급을 늘리고 뭔가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계몽주의자들은 뭐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정치의 진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뭐냐면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물이라면 인간이 암만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냉혹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도 동물이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따라서 암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봤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연적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인구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로서 성욕은 절제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그러면 일부의 빈곤이나 조기 사망 또는 심지어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인구의 법칙의 필연적 귀결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몽주의자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사의 진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언젠가 없어질 거라고 낙관하지만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다 보면 이게 버텨낼 수 없는 식량 공급이 버텨낼 수 없으면 결국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쪽은 너무 모자라서 외부의 적에게로부터 뭔가를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인간 사회가 다시 또 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그런 일이 또 비극이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냉혹한 자연 법칙의 규결이니까요. 자, 이걸 보면은 멜서스 매우 냉혹합니다. 그리고 냉혹한 자연 법칙 강조하는 걸 봤을 때는 만약에 신이 있더라도 신은 매우 무정해 보이죠. 그렇죠? 신이 뭔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죠. 근데 재미나게도 바로 이 작품 직후에 무슨 작품이 나오냐면 제가 예전에도 수업에서 소개했던 페일리의 자연신학이 나옵니다. 1802년에 나온 작품이죠. 자, 바로 4년 전, 고작 4년 전에 이런 냉혹한 비극, 자연의 불균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작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페일리는 그런 건 입 싹 닫고서 조화를 강조합니다. 자연엔 조화가 있다. 인간 사회든 자연이든 조화가 넘쳐나요. 어디서 조화를 찾을 수 있냐? 다양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생명체들이 널려있죠. 자, 이거 예전에 소개해 드렸었죠. 그 시계를 이용한 그 논증. 그래서 자, 이런 걸 봤을 때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화의 설계자로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계의 설계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그런 복잡한 그 산물들, 생명체든 뭐든 그런 것들을 설계한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책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4년 전에 멜서스라는 그런 악독한 인물이 너무나도 악명 높은 저작을 썼기 때문에 그에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의 조화가 넘쳐나고 그런 조화의 설계자로서 신이 있다 그러면 당연한 반박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그 자연에 무슨 조화만 있냐? 불균형도 있다. 식량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이게 무슨 조화냐? 바로 어떤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악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일리는 이렇게 답을 하죠. 과도한 출산은 파괴를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니까. 또
인간 사회의 빈곤과 차별 역시 전 사회 전체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아주 속편한 해결책이죠. 자, 그렇다면 페일리에게 멜서스의 인구 법칙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페일리의 조화로운 설계자로서 신을 가정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가정했을 때 멜서스의 인구 법칙이란 주기적으로 자연과 인간 사회의 조화를 재확립시키기 위한 조절 수단이라는 거죠. 신이 이걸 조절 수단을 미리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가만 놔두면 비극으로 가만 놔두면 이제 동물이 세상을 뒤덮을 테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화를 재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멜서스 인구 법칙이 필요한 거죠. 이게 페일리의 답변인 겁니다. 조화로운 설계자로서의 신을 가정했을 때 그 멜서스의 그러한 그 도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멜서스 본인은 사실은 계몽주의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였지만 사실 계몽주의 역시도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지금 이상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이상 또는 그것도 일종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완벽한 조화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일 텐데 그런 믿음을 사실 페일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페일리는 사실은 현재 상태가 이미 조화롭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계몽주의자와 페일리는 상당히 정치적 측면에서 매우 다른 정치적인 차원에서 매우 다른 극단이 있죠. 계몽주의자는 매우 진보적인 이 사회를 자꾸만 변화시켜서 진보시켜서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페일리는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조화로운데 라는 사람인 거죠. 이쪽은 보수, 이쪽은 진보인 거죠. 멜서스는 멜서스는 보수죠. 멜서스는 보수죠. 암만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현실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보수죠. 정치적으로는 페일리나 멜서스나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어떤 자연의 조화에 대한 믿음의 측면에서는 계몽주의자와 페일리가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입장들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멜서스가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멜서스가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다시 냅니다. 그래서 개정판을 내죠. 그래서 인구론 2판을 1803년에 내는데요. 이때 부제를 바꿔요. 그리고 중간에 내용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합니다. 인구가 낳는 해악을 미래의 제거 또는 완화시킬 전망에 대한 탐구와 함께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인구의 과거와 현재 효과들에 관한 견해로서의 인구론이라고 말하죠. 아주 재미난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완화시킬 수 있답니다. 자, 지난번 1판에서는 어땠죠? 냉혹한 자연 법칙을 강조함으로써 끊임없는 진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진보의 장애물을 강조했다면 이번 2판에서는 인구가 낳는 해악을 그래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엄청난 그 숙명론적인 자연관으로부터 좀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런 방법은 비판합니다. 빈민구제 정책은 비판합니다. 왜냐면 자 지금 인구 법칙의 귀결로서 가난,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원이 넘쳐나지 않으니까 일부는 적당히 먹고 살 만큼 가질 수 있더라도 일부는 그것을 충분치 않은 그런 자원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국가가 나서서 이제 이쪽에 있는 자원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빈민구제 정책 같은 것
법칙들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인구 법칙의 귀결인데 만약에 이걸 탈피하고자 빈민들에게 어떤 복지 정책을 통해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요. 사실 억제가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이 사람이 이제는 약간 억제 조금 가능하다고 하는데 불가능 먹고 살만하면 더욱더 자식을 많이 낳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시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선의는 인정하겠지만 암만 이 정책이 선의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비극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스스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자식을 덜 낳든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신기하게도 오늘날은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절제를 도덕적 절제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절제라고 이름 붙여서 이런 도덕적 절제를 할 것을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재미난 게 과거에는 일판에서는 어떤 인구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냉혹한 자연 법칙을 강조했다면 이 판에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거기에 어떤 도덕적 함의를 부여해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여기 뭐 어떤 도덕적 함의를 가지는 거죠. 절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절제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있죠. 그게 뭐겠어요? 다시 빈곤이겠죠. 결국 빈곤이란 나태와 무절제의 대가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함의를 가진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판과 2판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1판은 인간을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면 2판에서는 인간이 그저 동물은 아닌 거죠.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도덕을 가지고 있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제한다면 그 비극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이제 또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또 지난번에 우리 신의 존재 문제에서 소개해드렸던 토마스 찰머스의 얘기죠. 준엄한 심판자로서의 신관념이 바로 멜서스의 이 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해석했을 때 바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국가의 빈민 구제 정책은 개인의 성실성과 절제력을 약화시켜서 오히려 빈곤을 악화시킬 뿐이다. 빈곤이란 부도덕한 개인들에 대한 신의 준엄한 심판이 되는 거고요. 신의 형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도덕적 절제 그리고 교회에 잘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맥락, 인구론을 둘러싼 다툼들이 있는 거고 그것과 함께 신에 대한 해석이 신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조화로서의 신관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왜 시리가 작동하죠? 조화로서의 신관념, 조화의 설계자로서 신관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준엄한 심판자로서의 신관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수업 제목이 뭐였죠? 철학과 다윈주의였죠. 자, 여기서 다윈의 얘기를 한번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다윈은 어디서 나오냐? 다윈은 사실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었냐면 앞에서 보자면 이 패밀리의 조화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조화. 다양한 생명체들이 다양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다는 점. 그 점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페일리는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었죠. 신이 설계했으니까. 근데 다윈은 그런 답에 불만족스러워했어요.
다른 방식의 설명이 없을까? 뭔가 점진적인 설명이 불가능할까? 갈라파고스의 여러 그 핀치들이 각각의 섬마다 너무나도 각각의 섬에 있는 그 식량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진단 말이죠. 이거 분명히 아마도 이게 분명히 대륙에서 온 애가 각각의 섬으로 흩어지면서 각각 그 섬마다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적응이 일어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은 사실은 라마르크식의 답변이 이미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부리를 열심히 부리를 열심히 자신의 그 먹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다윈은 그런 답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럼 어떤 답이 가능할까요? 다윈은 멜서스에게서 그 답을 찾습니다. 멜서스에게서. 자, 그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윈은 1838년에 멜서스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멜서스의 인구론은 계속된 스테디셀러였던 겁니다. 근데 바로 멜서스의 인구론에서로부터 그 적응의 메커니즘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멜서스는 유기체의 급격한 증가가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멜서스가 얘기했던 그 귀결은 뭐예요?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죠. 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한 동물의 천지가 되겠죠. 그걸 누가 막아줘요? 유기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죽어요. 나머지 다 죽습니다. 거기서 다윈은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다윈은 생존 경쟁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거죠.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태어나고 이게 사실 딱 요 얘기가 딱 인구 법칙 얘기죠. 그렇죠? 생존할 수도 있는 것보다 많은 애들이 태어난다. 따라서 진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멜서스의 아이디어였죠. 근데 다윈은 이것으로부터 결국 생존 경쟁이라는 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면이는 살아남기 좋은 기회로 이어지고 자연적으로 선택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 세계로에서 파괴적 압력은 인간 세계보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파괴적 압력.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애들이 태어나요. 인간은 고작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태어나봤자 뭐 1.1배, 1.2배일까요? 글쎄 모르겠네. 요즘엔 거의 다 살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연은 그렇지 않죠. 메뚜기 생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메뚜기 한 번에 알을 한 200개 난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마리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98마리는 다 죽는 거예요. 파괴적 압력이 엄청난 거죠. 인간 세계보다 엄청난 압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인 거죠. 만약에 어떤 오리가 있어요. 자, 이 오리는 자신과 닮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자기와 똑같진 않아요. 그중 일부는 자기보다 좀 더 하얗고 일부는 자기보다 좀 더 까매요. 근데 만약에 그 환경이 좀 더 까만 아이들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이 좀 어두운 환경이어서 그게 보호색 역할을 한다고 해보죠. 까만 게. 그러면 하얀 애들은 너무나 튀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러면 도태되고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아요. 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죠. 사실은 여기에 그리지 않은 수많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겠죠. 그렇게 이어지고 그런 애들이 또 변이를 낳아요. 변이를 낳죠. 조금씩 자신과 닮았지만 조금씩 다른 자식들을 낳아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죽어요. 계속 죽고 자연에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고 거죠. 바로 누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요? 멜서스의 인구론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는 인간 세계와는 달리 뭐가 없어요? 도덕적 절제가 없어요. 다 살릴 수 없으니까 애초에 좀 조금만 낳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은 인간 세계보다 훨씬 더 냉혹해요. 냉혹한 자연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10배의 위력을 가지고 제공된 멜서스의 이론이었다. 모든 풍토에는 많고 적은 수의 동물들 각각의 적절한 계절이 있기에 모두가 매년 증식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류의 증가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도덕적 절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이게 지금 딱 다윈이 쓴 얘기예요. 정확하게 쓴 얘기예요. 자, 인간 사회에 대한 이론이었던 멜서스의 이론을 자연에 적용해요. 근데 자연에 더 잘 적용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멜서스의 이론은 오히려 인간 사회보다는 자연에 훨씬 더 잘 적용되는 그런 이론인 거죠. 천천히 증식하는 인간도 25년마다 2배가 되며 식량을 더 쉽게 증산할 수 있다면 더 짧은 시간에 2배가 될 것이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죠. 한국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러나 인위적 수단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각각의 종을 위한 식량의 양은 평균적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식량 증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냉혹하죠. 근데 이에 반해 모든 유기체는 기하급수적으로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청난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메뚜기 사례 보시면 한 번에 알을 200개 난다 그러면 엄청난 비율인 거죠. 엄청난 파괴적 압력. 그걸 보통 선택압이라 그러는데 선택 압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개 중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냉혹한 생존 경쟁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압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변이를 가진 형질을 가진 애가 살아남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종의 형질이 변해갈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종의 기원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보게 되면 결국 다윈의 얘기 속에 사실은 다윈이 단지 생명체를 관찰해서 그것만 가지고 얻은 게 아닌 거,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다윈의 이론 속에는 수많은 사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멜서스가 비판했던 계몽주의도 사실 여기 들어있어요. 인간은 자연을 극복해서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사실 그 속에는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관점이 들어있고 사실 그 변화라고 하는 관점이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자연에 딱 적용되는 순간 자연도 변할 수 있다. 자연도 진보한다. 라는 식의 얘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다윈주의적인 진화론이 아니라 과거 그 라마르크식의 진화론과 사실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일단 그런 믿음들, 생명체들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사실은 계몽주의가 제공해 줬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다윈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이제 알아내려고 했던 건데요. 그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핵심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적응이었죠, 적응. 왜 하필 이 세계에 수많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 환경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맞게 적응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원래 그 문제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신학자 겸 자연학자들이 있었던 건데요. 사실 자연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사실은 자신들의 자연과학 자체가 사실은 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됐던 거였고 그런 학문 이름들이 사실 자연신학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사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자연에 대한 연구가 신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페열리 역시 사실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였고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조화를 발견하면 할수록 그건 낱낱이 기록을 하지만 그 낱낱이 기록된 자연의 조화를 뭐로 설명해요? 신으로 설명하는 거죠.
세계의 조화로운 설계자로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던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다윈은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적응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멜서스로부터 오는 거죠. 오히려 조화로운 설계자로서의 신보다는 만약에 신이 있더라도 아주 법칙적이고 매우 무정한 신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원래는 진보의 한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져온 메커니즘이었죠. 생존 경쟁. 그렇죠. 인구의 압박에 따른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보의 한계를 위해서 도입된 거였지만 사실은 오히려 진보의 한계가 아니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화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변화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진보의 장애물 또는 진화의 장애물이 아니라 진보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이때 다윈은 뭘 버리냐면 인구론에서 도덕적인 해석들 그것들은 싹 뺍니다. 빼고서 도덕적 절제미 하는 것들은 싹 빼고서 그거 인구 법칙, 냉혹한 자연 법칙으로서 인구 법칙만 자연에 적용을 하는 거였죠. 따라서 다윈의 세계에는 조화로운 설계자로서의 신도 없고 또한 심판하는 신도 없어요. 다윈의 세계에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사실은 법칙적인 무정한 신만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법칙적인 무정한 신은 사실 누구로부터 왔냐면 계몽주의자들이 사실은 설파했던 주장들입니다. 신은 없거나 무신론이죠. 있더라도 처음에 딱 세계를 창조하고 법칙도 창조한 다음에 그냥 가만 놔뒀다는 거죠.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무정한 신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신에 대한 관념이 있다면 멜서스와 계몽주의자가 오히려 가까운 관계입니다. 재밌죠? 바로 그런 신관념을 다윈이 가져오는 거죠. 물론 다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실은 신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신이 우리 자연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죠.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조화로운 설계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연의 목적도 없죠. 그러니까 신이 너무 있더라도 하는 역할이 너무 없어요. 하는 역할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자신의 설명에는 신이 필요 없어지니까 다윈주의를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신은 사실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신이 거의 언급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진화 자체가 신과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더 재미난 문제가 있습니다. 다윈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다윈이 인간 사회의 어떤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논쟁에서 사용됐던 멜서스의 한 가지 이론을 자연에 적용했죠. 그러고 나면 그거를 다시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연에서는 누가 살아남아요? 조금이라도 그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죠. 어떤 애가 보호색을 가지고 살아남든 아니면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살아남든 아니면 빠른 다리를 가지고 살아남든 다 상관없는 겁니다. 자,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얘기를 다시 인간 사회에 돌리면 어떤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는 힘이 곧 정의라는 거죠. 나폴레옹도 옳고 사기꾼 상인들 모두가 옳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남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 식의 정치적인 함축을 다윈주의가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은 매우 곤혹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받는 거죠. 그런 편지들을 받고서 당신의 얘기가 당신 때문에 곧 결국 수많은 힘이 곧 정이라거나 아니면 결국 이기기만 하면 장땡이라거나 하는 사기를 치더라도 결국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존이 곧 정이다라고 하는 힘이 곧 정이다 하는 식의 얘기가 당신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다윈주의가 이런 식의 얘기.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자유방임주의라거나 도덕 뭔가 규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규제가 필요 없고 알아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이죠. 또는 제국주의. 자유방임주의에서 하에서는 사실 누가 누구를 보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국가 내에서 약간 좀 약한 개인이 있어요. 그걸 국가가 보호해주면 안 돼요. 보호해주는 순간 사실은 그런 약한 형질을 살려두는 게 되는 거죠. 다윈주의는 뭘 말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자꾸만 결국에 경쟁 속에서 결국에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진화를 일으킨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거를 약간 사회 문제로 넘길 때는 그 진화를 약간 진보로 살짝 바꿔서 사회 진보를 위해서는 열등한 어떤 형질을 가진 개인을 보호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사회 발전이 지체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방임주의자들이 다윈주의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옹호하는 데 써먹는 거죠. 그걸 보통 이제 사회 다윈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이거를 이제 국가 단위의 경쟁으로 몰고 가면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제국주의로 하는 거죠. 힘센 나라가 약한 열등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윈으로서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는데요. 사실은 다윈은 이런 식의 주장을 전혀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매우 괴로워했어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 다윈주의와 정의의 문제, 자연이 작동하는 문제와 인간 사회의 어떤 올바름의 문제,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다윈은 관련이 없다라고 자꾸만 호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서 뭔가 함축을 이끌어내고자 했고 자꾸만 그런 함축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와 또 양 반대편, 극단편에서는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사례를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딱 다윈이 살던 시점에 살았던 사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진화론 그 자체에 매우 호의적이었고 그 진화를 설명하는 방식, 신도 필요 없고 목적도 필요 없는 그냥 무목적적인 그 물질들의 또는 그 생명체들의 우연적인 활동, 우연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설명 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그건 매우 유물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어떤 뭐 본질이나 어떤 뭐 그런 걸 호소하지 않고 그냥 자연 법칙에 호소해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엥겔스가 다윈과 마르크스를 동일선상에서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윈이 유기체의 발전 법칙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의 발전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칭송을 하죠. 마르크스의 그 장례식 때 얘기했던 말인데요.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특히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다윈을 매우 좋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인간 사회의 다윈의 이론을
동물까지는 적용할 수 있지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좋아했지만 그거를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했어요. 왜냐? 바로 멜서스적인 함축 때문인 거죠. 다윈의 이론을 그대로 인간 사회에 가지고 오면 다시 멜서스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멜서스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진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동물적인 한계 때문에 인간은 사회는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죠. 바로 그런 함축이 다시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발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발전하려면 그냥 놔둬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생존 경쟁을 놔둬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개인과 개인들 사이의 투쟁, 개인과 개인들 사이의 경쟁, 그런 아주 삭막한 경쟁을 그냥 놔둬야지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거나, 국가 대 국가 사이의 경쟁들을 그냥 놔둬야 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만 사회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다 라는 함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걸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았죠. 따라서 이들은 멜서스적인 생존 경쟁 개념에 대해서 불편해했고, 그러면서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주목을 했어요. 인간은 동물과 좀 다르다라는 점을 조금만 좀 드러내고 싶어 했고요. 또한 그 동물 그 생명체 진화에서는 무작위적인 변이가 진화의 동력이죠. 그렇죠? 무작위적인 변이 중 일부가 환경에 유리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만 설명하면 좀 불편하단 말이죠.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고 누군가는 운이 나빠서 죽는 그런 게 진보의 동력이다. 그걸 인간 사회까지도 적용한다는 게 좀 회의적이었고, 특히 인간은 뭐가 다르냐면 인간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의지를 가지죠. 바로 그런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진보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무작위적인 변이. 그게 무슨 인간 사회의 발전 동력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엥겔스와 막스는 다윈이 발견한 법칙은 유기체 발전 법칙이고, 인간은 그것과는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또 다른 법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법칙은 다윈이 발견한 법칙을 그대로 그대로 구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약으로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는데요. 발전하기 전에 자, 이들의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아이디어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인용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자연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요. 경제학자들이 최고의 역사적 성과라고 칭송이 되고 있는 자유 경쟁과 생존 경쟁이 바로 동물적 왕국의 정상적 상태다. 생존 경쟁, 자유 경쟁, 그거 경제학자들이 엄청 좋아하고 자유방임주의 강조할 때 써먹는 말들인데, 그건 사실은 무슨 상태냐면 우리가 보기 결국 동물적 상태란다. 동물적 상태. 인간적 상태라면 그로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방법, 진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물적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엥겔스가 살짝 꼭 한 바퀴 한 바퀴 꽈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스스로 그들이 칭송해 되고 있는 이런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동물왕국의 정상적 상태임을 증명했을 때, 누가 증명했어요? 다윈이 증명했다는 거죠. 다윈은 자신이 인류와 특히 영국 국민들을 얼마나 쓰라리게 풍자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엥겔스는 지금 다윈의 저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다윈이 인간 사회에서 이제 19세기 인간 사회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그 자유 경쟁을 동물에게 적용했고, 그게 잘 적용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엥겔스가 보기엔 사실은 그건 동물 세계에서만 잘 작동하는 법칙이지 실제로는 인간 사회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동물 세계에서나 작동할 만한 법칙을 자꾸만 인간 사회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풍자, 지금 비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발전시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인간과 동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월러스라고 하는 인물의 주장을 한번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 월러스는 다윈과 함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공동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공동의 발견자이면서 사회주의자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스와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이제 강조했었는데요. 인간의 독특성을 강조하는데 어디서 찾느냐? 인간은 선택압이 낮아요. 자, 이 얘기 어디서 나왔죠? 다윈 역시도 이 얘기 했어요. 그쵸? 다윈 역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메뚜기는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200개 알을 낳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아주 조금만 낳아요. 자, 인간은 자연의 동물들과 달리 도덕적 절제를 할 줄 알고 할 수 있고 번식력도 너무 낮아요. 대신에 인간은 높은 생산력을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옛날의 인류는 모르겠지만 현대 인류는 인구와 식량이 불균형을 이루지 않아요. 인구와 식량은 불균형이 없어요. 인간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의 식량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낮은 선택압 얘기죠. 다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거의 다 살고 있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나려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그 중에 일부가 더 유리한 애들은 살아남고 불리한 애들은 죽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야 된 거죠. 근데 현대 인류는 그렇지 않지 않냐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 엄청 적게 낳고 있죠, 아이들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생산력은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빈곤의 원인은 인구가 아닌 거죠. 개인의 결함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느냐? 사회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분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멜서스의 법칙은 자연에만 적용될 뿐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인간 사회 진보는 경쟁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겠어요? 경쟁은 더 이상 인간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멜서스의 법칙이 여기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다른 게 필요해요. 그게 뭐겠어요? 인간의 의지, 협동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 이런 말 자꾸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게다가 생존 경쟁이란 말을 자연에는 조금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자연에서도 생존 경쟁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협동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강조한 사람들은 근데 사회주의자들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은 일종의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파들도 비슷한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누가 그랬냐? 바로 우생학자들이었습니다. 우생학자.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골턴 다윈의 사촌이었고 생물학자이자 통계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많은 특성들이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능이나 키, 뭐 등등등 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증명하고 싶어 했었어요. 생물학적 증거를 가지고, 통계적 증거를 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 역시도 동물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매우 깊이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에서는 앞에 봤던 그 월러스의 그 인간과 월러스가 강조했던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 사람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이 우상학자들은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낮은 선택을 강조해요. 인간이 너무나 자손을 적게 낳고 생산력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이 우상학의 동기가 됩니다. 그게 무슨 동기가 되느냐? 너무나 낮은 선택아. 누구나 다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퇴화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등한 사람이 살아남고 열등한 사람들은 도태돼야 되는데 현대 인간 사회는 낮은 선택가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퇴화된 열등한 사람들도 다 살아남고 우등한 사람들도 다 살아남아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관찰한 결과 이 사람이 관찰한 결과 보면은 본인이 보기에 우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해 우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뭐 백인 또는 뭐 지능이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능력치가 높은 사람들 뭐 이런 거 본인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우등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자식을 덜 낳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오히려 더 열등한 사람들도 가득 차버리겠죠. 그럼 인간 사회가 퇴보하는 거겠죠. 골턴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인류의 진보를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인위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연 선택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인위 선택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등한 사람들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피고 그래서 더 많이 나와라 더 많이 나와라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열등한 사람들은 낳지 말라라고 캠페인을 벌이거나 금지시키거나 출산을 제한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이제 실제로 여러 정책들로 나타나게 됐고요. 영국이든 유럽 사회든 미국이든 이런 우생학적인 정책들이 실제로 구현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건 이제 나치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렇게 드러난 거였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 우등과 열등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였는데 사실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죠. 원래 자연 선택에서는 자연 선택에 대한 진화론에서 우등 열등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정해요? 환경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위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등하다 열등하다를 구분해서 우등해 보이는 놈과 열등해 보이는 놈을 구분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갈라서서 둘을 이제 갈라서 한쪽은 자식을 못 낳게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그런 이런 어떤 자의성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 낳는 어떤 극악한 어떤 귀결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우승학하면 이제 치를 떨게 되고 우승학이란 말도 쓰지 못하게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얘기가 막 엄청나게 막 퍼져나가는데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정의의 문제, 다윈주의와 정의의 문제로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서 나가고 자, 근데 이게 사실 다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다윈주의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모종의 삼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자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식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아, 지금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요거까지 하고 다음 원래 요 얘기 깜빡했는데 자,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제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사회개혁가들 모두 다윈주의식의 진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여기서 불편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윈식의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만들어진 변이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죠.
얘는 무슨 잘못도 없는데 죽어요. 근데 좌파든 우파든 사회개혁가들은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진화 역시도 약간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추론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군가는 보기에는 이게 약간 자신의 바램을 자연에 투영시키는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당시 입장에서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말로 어떻게 진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메커니즘이 해명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지를 강조한 진화 메커니즘이 이제 선호되기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윗부분에 보이는 위쪽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낳는 건데요. 바로 자연주의의 오류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바로 사실과 규범의 문제인 거죠. 다윈주의는 단지 사실에 대한 자연의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얘기를 보면 자꾸만 인간 사회의 규범에 대해서 모종의 함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모든 생명체는 인구와 식량사의 불균형에 따른 생존 경쟁과 그에 따른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해야 한다. 이 과정은 성공적이므로 인간도 그래야 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한 애들 그냥 가만 놔두고 가난해서 못 먹고 사는 애들 그냥 가만 놔두라는 거죠. 또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인구와 식량사의 불균형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인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과정 게다가 또는 뭐 이 과정은 필연적인 법적 과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책들은 낭비만 초래할 뿐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논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실적 주장이 규범적 주장을 위한 전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런 논변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뭐뭐이다로부터 어떻게 뭐뭐해야 한다가 나오겠느냐? 근데 이 가만 보면 이 논변을 보면 보통은 이제 자연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면 이 자연의 작동 과정이 그 목표를 위한 좋은 방법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자연에서 발견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형태의 논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물론 이 논변의 약점은 뭐냐? 왜 하필 그 목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과연 이게 그 증거를 보여주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빈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그 구도는 그거죠. 사실적 주장이 규범적 주장의 하나의 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로부터 규범으로 딱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그 당시 좌파들은 이런 우파의 그 주장에 대해서 매우 불편했어요. 특히 이 사람 좌파들은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믿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규범이 이 사람들을 먼저 했던 거죠. 그런 규범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우파의 논증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전제를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 사실적 전제 부분을 깨트리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냐? 인간에게는 인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근거를 수집하거나 동물에게도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수집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부 성공적이었던 거였고 그런 근거들이 일부는 다시 우생학자들에게 다시 동기부여를 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규범적 주장에 대한 믿음이 사실적 주장을 탐구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이상, 정치적인 지향, 규범적인 이상으로부터 자연에 대한 사실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상한 시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규범적인 도덕을 자연에 투영시키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도 조심만 한다면 또 가능은 합니다.
동기만 부여하는 거죠. 동기만 부여하고 이 동기로부터 정말로 인간과 동물 사이가 동일한 법칙이 작동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시도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규범적 주장과 사실적 주장 사이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적 주장이 그것만 가지고 어떤 규범을 함축한다거나 어떤 규범을 채택하기 위해서 꼭 모종의 사실이 필요하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좌파에 해당하는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꼭 다윈주의를 거부한다거나 인간 사회에서 인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강한 믿음을 꼭 고수한다거나 꼭 그러진 않습니다. 인간 사회 최근까지도 사실은 자연법 그 생존 경쟁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고 볼 수 있고 분명히 그 다양한 선택과 도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다양한 형질들이 선택되어 왔겠죠. 그 과정에서. 사실 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이제 다윈주의 좌파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피터 싱어라고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사람이 있었죠. 피터 싱어. 바로 이 문제에 아주 관심 많았던 사람이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정의의 문제와 아주 심각하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다윈주의가 낳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 철학과 연결된 또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방금 전 거랑 아주 미세하게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다윈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인간의 도덕적 규범 역시도 자연 선택의 산물로서 설명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물을 보면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과학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생물학자들의 일부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일정 과거 시점에서 어떤 선택 환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가정을 하고서 그 환경 내에서 어떤 형질들이 여기 형질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형질들 속에 도덕이나 지능과 같은 요소를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것들 가치도 심리적인 것들까지도 자연 선택으로 설명을 시도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협력을 좀 강제한다거나 그런 문화가 있죠. 협력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정서 또는 배신에 대한 어떤 압박, 배신을 못하게 하려는 어떤 압박이라거나 무임승차를 하는 애들을 이제 아주 혐오하는 배신자와 무임승차자를 혐오하는 그런 정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도덕적 규범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서나 규범이 결국에는 그런 규범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친족이나 집단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방식의 설명이 꽤나 그럴듯해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설명 외에는 다 도대체 무슨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최선의 설명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역설을 낳죠. 뭐냐면 그러한 규범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됐다. 그것이 집단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됐다는 것이 그것의 바람직함을 함축하진 않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것 역시도 자연주의의 문제입니다. 도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나면 오히려 도덕의 정당성을 위협해요. 자, 그것이 단지 인류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형제를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규범을 갖추고 있었던 일부 인류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머지 애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걔네들이 살아남아서
전체 인류에게 그 유전자를 남겼다는 거죠. 또는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유전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든 그러한 그 협력이나 또는 배신과 무임승차를 혐오하는 그런 도덕적 규범이 전체 인류에게 남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 설명이 불가한 거죠. 설명을 하고 나면 그래? 그럼 그래서 그런 도덕 규범이 그럼 올바른 거냐? 이게 이상한 거죠. 뭘 위해 올바른 이게 잘 올바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공리주의적인 방식의 정당성과는 연결될 수 있겠느냐? 공리주의는 도덕의 목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는 뭐 공리의 최대화 이런 거죠. 효용의 최대화. 그런데 그 효용의 최대화 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 선택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은 조금 다릅니다. 생존과 번식이 그 자체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아니에요. 사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도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불편함을 야기하는 도덕의 토대인데 생존과 번식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보다도 좀 더 불편해요. 그리고 그게 약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최대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형질이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번식에 불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생존과 번식에 아주 강력한 그 유리한 그런 형질이 특성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아닌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리주의랑도 약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의무주의랑은 더더욱이나 이제 거리가 멀고요. 그럼 도덕에 대한 도덕은 목표가 뭐냐? 그럼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표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당화되는 도구적으로만 정당화되는 그러한 도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의심스러운 바가 있고요. 그게 공리주의적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아닌 목표이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인주의를 수용하는 순간 도덕의 정당성, 도덕 정당성 문제는 물 건너 가버리는 거 아니냐? 다인주의를 애초에 수용하지 않거나. 하지만 다인주의를 수용해서 다인주의와 일관된 어떤 도덕 철학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건 오히려 만들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정치 이론에 흡수돼 버리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정당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우리가 그냥 정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 목표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 수단, 어떠한 제도, 어떠한 규범적인 어떤 처벌 방식, 어떤 법적인 법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가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에서로부터 우리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정치 이론에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의 문제가 그냥 정치의 문제로 환원돼 버린 겁니다. 글쎄 이런 식의 환원에 대해서 윤리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직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붙이겠는데요. 바로 이제 까미 얘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까미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까미 얘기는 제가 예고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럼 다윈주의랑 뭔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실존주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다윈주의에 의하면 자, 이 사람 이제 실존주의의 대표 주자인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랑 다윈주의랑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윈주의에 의하면 개체군 내 다양성은 진화의 필수 요소예요.
사람들이 그 개체들마다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중에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도태되는 거죠. 그래야 계속 조금씩 그러면서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종래 개체들이 가진 형질들은 그래서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요. 애초에 원래 그랬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원래 그렇다는 건 없는 거죠. 생명에는 설계자도 없고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방향성도 없어요. 앞으로 종이 변화하는 방향성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따라서 특정 종의 본질,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의 본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뭐 어떻게 이런 얘기 다 집어치우는 겁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따질 수 있죠. 통계적으로는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다윈주의에 의하면 종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규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개체군만 있는 겁니다. 변이들의 집단이 있는 것 뿐인 거고 그 변이들의 집단이 사실상 차츰 각각의 환경에 따라 변화하다 보면은 별개 종이 돼버린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개체들 사이의 차이와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차이 이런 거는 사실은 엄격한 구분선이 없는 거죠. 그 사이에는. 그런데 사르트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해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죠. 이때 말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건 나의 실존인 거고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애초에 규정된 게 아니에요. 나의 본질은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거고 나는 내가 그냥 직접 만들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정해진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해진 무언가 그런 권위 어떤 규범 알려져 있는 규범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라고 하는 것들에 자꾸만 반항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일종의 반항을. 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원한다 라고 하면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혁명을 요구한다 그러면 혁명을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사르트르는 그 당시에 어떤 그 현실 참여형 지식인으로서 다양한 그 정치 운동, 사회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존주의,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의 공통점은 뭐냐면 까미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규정된 어떤 인간의 본질이 없고 신이 뭐 우리 본성을 규정해서 너의 삶의 의미는 뭐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때 차이가 살짝 있죠. 사르트르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만들어가는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겠죠. 누군가에 영향을 주겠죠. 후대에 영향을 줄 거예요. 실제로 진화도 그렇죠. 현재 시점의 어떤 변화는 결국 후대에 영향을 줍니다. 계속 후대에 영향. 이 미래 세대의 영향이라고 하는 걸 아마 사르트는 상당히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쩌면 실존주의자 사르트는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을 중시했던 것 같고 그 미래 세대에 대한 내가 어떤 주체적 내가 어떤 만들어갈 사회 만들어갈 어떤 목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미래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종의 영향을 미칠 텐데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약간 보면 미래 세대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도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까미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진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걸 사르트르보다 훨씬 더 강조합니다. 사르트르는 애초에 의미라고 하는 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만들어가면 된다고 했지만 까미는 무의미하다는 걸 상당히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조리한 거죠.
난 사는데 무의미하니까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버텨나가자는 거죠. 그 버텨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반항이라는 겁니다. 자살하는 것은 거기서 굴복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고. 사실 저도 완벽하게 까미를 완벽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회적 맥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해석입니다. 저만의 해석. 저 진짜 남들이 저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르트르와 까미를 일종 실존주의자라고 했을 때 공통점은 삶의 의미가 애초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애초에 뭐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다라는 점이고, 결국 우리는 결국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둘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사르트르가 좀 더 일찍 살았던 사람인데요. 둘 다 이 사람 사르트르는 명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철학자 겸 작가였고요. 까미는 알제리 출신, 이 사람도 둘 다 프랑스에서 결국 활동하게 되는 건데요. 알제리 출신의 기자 겸 작가였습니다. 둘 다 공산주의 운동과 레지스탕스에 참여했었고요. 둘 다 프랑스 공산당의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까미는 공산당에서 제명되기도 해요. 어, 그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명된 게. 근데 물론 제명은 훨씬 일찍 제명당했었는데 그게 훨씬 더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르트르는 훨씬 더 공산당에서 훨씬 더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까지도 소련식 사회주의, 당시 스탈린주의 사회주의에도 매우 동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까미는 소련식 사회주의에 매우 비판적이었었고요. 그래서 소련이 그 이웃한 헝가리를 침공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차이가 드러나죠. 둘 다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지만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해서 까미는 그게 전체주의라는 점에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사르트르는 그 대의라는 를 위해서 조금은 봐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었고요. 그 사르트르의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까미의 글에 대해서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르트르의 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송이라는 사람이 까미의 어떤 반항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반항이냐는 거죠. 그 까미식의 반항은 결국 자살을 하지 않고 결국 꾹 계속 버텨내면서 사는 것 뿐인 거죠. 끊임없이 시지프스가 돌을 굴려 언덕 위로 올려내는 겁니다. 근데 장송이나 사르트르가 보기에는 까미식의 이러한 모습이 시지프스의 그런 활동엔 그럼 무슨 반항이냐는 거죠. 신이 규정한 그 형벌이 불만이 있다면 혁명을 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그건 그냥 굴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까미는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적인 그런 반항이라고 하는 게, 그 반항이 혁명의 동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당시 소련이 이웃한 나라들을 이제 이웃한 나라를 점령한다라거나 아니면 그 자국 내 어떤 지식인들을 탄압하고 또는 뭐 암살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위험하게 바라봤던 거죠.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까미는 목표 달성보다는 과정, 비폭력적인 과정을 강조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지식인들이 오히려 까미를 좋아하고 좌파들은 배신자라고 이제 배신자라고 까미를 싫어했죠. 자, 제가 봤을 땐 둘이 실존주의지만 사실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에
이제 초점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이러한 차이를 좀 낳은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르트르는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내가 그냥 정하면 되고 그 목표를 내가 정해서 그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근데 까미는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좀 그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올바를 것을 과정 그 자체에 이제 훨씬 더 즉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시지프스가 돌을 계속 올려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 그 자체에 의미 부여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결국 오늘날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까미가 좀 더 올바른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까미의 얘기 자체도 사실 나름 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비관적이고 어, 사실 이런 식의 비폭력만 강조하고 과정만 강조하고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결국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결국은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면서 나 혼자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매우 순종적인 반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그런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데 사실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까미는 조금 그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 많은 현실 참여형 지식인들에게는 까미가 나약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정의의 문제라거나 신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삶의 의미의 문제가 각각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특히 제가 특히 다윈주의랑 연결을 많이 시켰었는데 마지막 문제는 좀 아니지만 그런 문제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따라서 이렇게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당대 어떤 문제랑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는 심지어 자연과학과도 엄청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학기 저의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학기 수업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